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장중 변동성을 확대한 후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낙폭과대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양 시장은 1%대 넘게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의 신중해진 입장과 레드 수입 현실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에 사거래일 만한 하락했지만 여전히 1,40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 대형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수 탄력은 둔화되었지만 실적 및 업종별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 및 반등이 나타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생산자 물가와 파월 발언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매물 소화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10월 PPI는 예상 수준이었지만 소폭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12월 인하 확률이 62%대까지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한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이 강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안겼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매물 소화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의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5%대 하락 등 전기차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파월의 금리 인하 신중론에 107선에 근접하면서 1년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 국내 2차 전지주도 부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파월 발언도 부담입니다. 미 재무부가 1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도 지정을 했는데요. 최근 달러 강세로 부담이 높아진 외환시장의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 기술적 반등이 초반에 잠깐 나타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일도 환율과 금리 흐름 확인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PBR 1.0배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워드 PBR 1.0배가 10월 2일부터 깨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총 5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 2번은 PBR이 1.0배 하회한 직후에 곧바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3번의 사례는 하회한 직후에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번 사례는 그 과거 3번의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사례도 2번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3번 중에 2번은 1.0배를 하회한 직후부터 약 10%의 추가 하락이 진행됐고요. 그 이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등이 시작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30에서 50영업일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9월 25일에 발간했던 자료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0월보다는 대략 11월부터 다시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고 지금 이 자료를 발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번 사례는 최악의 사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이었었고요. PBR 1.0배를 하회한 직후부터 약 20%의 추가 하락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 저점 대비 약 30%의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이후 다시 2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즉 단기로 보면 반등, 중기로 보면 박스권 내 등락이었던 셈입니다. 현재 PBR 1.0배 하회 직후부터의 낙폭은 최악의 사례였던 2015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당시의 낙폭을 고려하면 지금 최후의 보르는 49,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락의 속도가 2015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고점 대비 낙폭으로 비교해 본 것인데 과거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사례가 유일합니다. 당시에는 고점 대비 47%, 지금은 42%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에 삼성전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AI 캐펙스 흐름을 반영하는 그에 따라 반도체 업종의 수혜를 잘 보여줬던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이미 과거 증가 사이클의 정점에 도달했고 그래서인지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업종은 과감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이터의 둔화세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퀀트 자료입니다. 김민규 연구원입니다. 네,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트럼프 당선 확정이 일주일이 좀 지났는데요. 그 이후 올랐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주식시장이 좀 소외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살아남는가를 보면은 앞으로 트럼프 정권 동안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될지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업종으로는 기계, 조선, 방산오주 같은 산업재, 그리고 바이오와 소프트웨어 같은 성장주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요. 그리고 종목별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높은 밸류에이션만큼 높은 2025년 이익 성장률이 예상되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감익인데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숫자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인 종목들도 많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는 2025년도 전망을 통해서 성장주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성장주를 고른다라고 하면 올해는 감익, 내년은 고점 같은 그런 자극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가 꿈에 가까운 성장주를 보는 것이 좋다라고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극적인 언행을 일삼는 트럼프와 또 이제 이런 자극적인 숫자가 만나서 주가로 반응하는 현상은 특히 또 우리나라처럼 실적보다 수급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꾸준히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의 리스트에는 주가가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 좋았고 또 밸류에이션도 높고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은 낙폭과대 종목입니다. 그럼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빠진 종목들을 골라야 할까도 이제 관심의 주제일 텐데요. 분석 결과 너무 많이 빠진 것들보다는 적당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눴을 때 대략 한 3분위에서 4분위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변동성, 편차까지 감안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종목들이 그 국면에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 자료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가상자산 관련돼 있는 자료입니다. 김주현 연구원입니다. 네,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등 후 숨고르기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 이후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간에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시세가 급등했고 또 장중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한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거래 대금이 급증하면서 자금 쏠림도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2기 인사들을 지금 빠르게 지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 역시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관심은 트럼프 후보가 언급을 했었던 SEC 위원장의 교체 여부일 텐데요. 최근에 데니얼 갤러거나 마크 우에다 등과 같은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제 SEC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다양한 가상자산 상품들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까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이들의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75억 달러, 약 7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이제 자금 유입도 좀 기대감으로 좀 커진 상황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의 옵션 거래 같은 경우는 12월로 지금 승인을 미뤄놓은 상태인데 조금은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봅니다. 또 이와 함께 다양한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상품의 승인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나 리플 그리고 라이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승인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성 이슈로 기존에 신청을 했었던 신고서 자체는 지금 삭제된 상태이긴 한데 솔라나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시총 3위 코인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들을 좀 포함한 인덱스형 상품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듯 좀 다양한 형태로 시도가 이어질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가상자산을 자산 배분 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전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세 개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화재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도 46만 원을 유지합니다. 3분기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킥스 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경쟁사 대비 우수한 ALM으로 인해서 순자산 감소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시되진 않았지만 중기 목표 50%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4년도는 전년도 대비 31.3% 증가한 DPS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4분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모형 변경에 따른 영향이 약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CSM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5,54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4%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험 손익이 자동차 보험 손해율 악화 그리고 예실차 감소로 인해서 14.9% 감소하였지만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DB손해보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합니다. 킥스 비율이 228.9%,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감독 당국의 기준 200%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약환급금 준비금의 세후 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이는 배당 가능 이익의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분기에 수술담보율 인상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3분기에도 상위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신계약 CSM 전환 배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4,539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보험 손익이 10.8% 감소하였지만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보험 손익 쪽에서의 일회성 요인은 자동차 보험 손익이 감소한 부분들이 있고 재보험 정산보험료 반영으로 인해서 약 50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반영되며 일반 보험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투자 손익은 지난해 평가 손실의 기저효과가 반영되었고 340억 원 규모의 채권 처분이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2,800원으로 8.9%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홀드를 유지하는 이유는 3분기 킥스 비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감독 당국의 일정 수준 이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4년 감소한 배당 가능 이익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배당 여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반영될 무죄해지 상품의 해지율 산출 모형 변경 영향 역시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2017년 이후에 관련 상품의 판매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4분기 CSM 조정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현대해상이 11월 달에 4천억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해서 4분기에
킥스의 재고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CSM 조정 영향을 감안할 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3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은 2,13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3.5% 하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한 수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 손익의 감소이고 그 근거에는 예실차가 크게 악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어린이 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수족구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 어린이 보험 관련돼 있는 보험금 청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예실차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손익은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요. 이는 채권 평가 이익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ITM 반도체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ITNS 이창민입니다. ITM 반도체 투자금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2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은 51% 수준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62억 원 기록해서 컨센서스 하회했습니다. 보웨로 같은 경우는 양대 고객사 실적이 모두 부진했는데요. 북미 고객사는 일부 자재 수급 이슈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서 매출이 일부 이연됐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향은 이제 폴더블 폰 신제품이 판매가 안 좋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좀 출하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50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고객사 쪽은 계절적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3분기에 이연 물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4분기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고객사 쪽으로도 9월 말부터 신규 볼륨 모델 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3분기 대비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신규 디바이스 이원화 매출이 9월 말부터 반영이 되고 있어서 전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TM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웨로는 국내 고객사 쪽으로 채택 모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2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내년엔 11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자담배는 이제 러우 전쟁이나 아니면 중동 전쟁 등 주요 타겟 시장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신규 디바이스 출시가 좀 밀릴 것 같은데 25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실적에 본격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세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BS의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최영은 연구원입니다. SBS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21,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올림픽 통한 광고 수입 확대를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부진을 하면서 2024년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치를 적자로 추정합니다. 목표 주가는 2025년 PE 16배로 국내 컨텐츠 제작사 평균을 적용했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는 광고 수요가 올림픽에도 불구하고 부진하면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2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5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치가 높은 편입니다. 우선 2025년에는 예상 방영 드라마 편수가 12편으로 전년 대비 3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업황에서 드라마를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SBS가 광고 하락분보다 콘텐츠를 활용한 상승분이 더 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콘텐츠 제작비도 절감하고 판권 판매를 확대해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QRT 3분기 실적 리뷰 자료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신뢰성 평가 기업인 QRT 3분기 실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3분기 매출액은 164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고요. 이제 주요 고객사의 HBM 신제품 개발에 따라서 신뢰성 평가 수요가 양호하게 나타났고 신규 장비 도입 이후에 이제 종합 분석 부문의 외형 성장이 나타나면서 신뢰성 평가 부문의 매출액이 111억 원 그리고 종합 분석 부분의 매출액은 40억 원으로 핵심 사업이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사용처가 이제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에서 최근 이제 데이터 센터나 우주항공 그리고 AI 등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종합 분석의 중요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장비 평가 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고정비 비중이 높은 원가 구조상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두 가지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인 HBM과 우주항공용 반도체입니다.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제조사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각 제품별로 신뢰성 분석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성 테스트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환경 관련된 반도체인데요. 우주환경 내에서는 이제 중성자에 따른 반도체 소프트웨어 발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주사업 초기 국면에 관련된 검사 및 검출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QRT는 자체적으로 이제 신뢰성 평가 장비를 국산화 완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주요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성 평가 매출은 작년에 2억 원 정도 기록을 했고요. 2024년에는 13억 원, 2025년에는 25억 원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DI와 이스페타시스 관련 자료입니다. 권태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DI 말씀드리겠습니다. DI 3분기 매출액은 543억 원, 영업 적자 1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물량은 감소했으나 SK하이닉스형 물량이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형 대규모 물량 공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력 충원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관비가 QoQ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DI는 창사 최대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DI의 자회사 디드 프론티어는 SK하이닉스와의 HBM 및 DDR5 관련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비 공급 규모는 1237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웨이퍼 테스터와 버닝 테스터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터는 대당 약 10억 원 중반으로 가정하면 70대 규모의 수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장비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제조 인력을 확충하고 생산 라인의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장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예상한 장비 수요는 약 120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50대에 대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사는 현재 HBM4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HBM4 장비는 기존 HBM3 장비 대비해서 전류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버닝 테스트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비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BM4 샘플 장비는 25년 상반기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 수주 공시를 통해서 동사와 SK하이닉스와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호적인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환경과 선제적인 생산 시설 확충으로 향후 실적 성장 가시성은 담보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페타 3분기 실적은 매출액 2,064억 원, 영업이익 25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코퍼 시리즈와 MLB 수요로 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모델의 초기 수요 저조와 일회성 비용으로 손익을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모델 관련 초도 양산 과정에서 수율이 좀 낮았었는데요. 현재는 84% 수준으로 수율이 개선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일회성 비용으로는 환경 개선 공사 진행에 따라서 26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공시를 통해서 이스페타시스는 유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에 2,500억, 제2호 인수에 3,000억을 활용함으로써 총 5,500억을 결정을 했습니다. 조달 자금 중 2,500억은 신규 5공장 설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성능 제품군 공급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투자로는 800억 정도 내부 자금을 활용해서 2025년에 투입할 예정이고 2차 투자로는 신규 5공장 관련된 부분이고요. 26년부터 28년까지 3,200억 투입해서 연매출 1.5조 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공표했습니다. 신사업 관련돼서는 제2호 인수권입니다. 제2호 인수에 3,000억을 투입해 약 33%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인수 구조는 구주 1,581억 원, 신주 그리고 12 관련돼서 1,4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NT 신소재 시장 진출로 고성장 산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단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사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는 AI 기반 분야에 특화된 국내 표 플레이어로서 확고한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글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유성 증자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산업의 진출은 기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성장 스토리에 벗어나 있습니다. 제이오가 속한 2000G 분야는 경기 변동성이 민감해서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인수 이후에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동사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PS 희석 우려에 따른 주가 변동성을 불가피할 수 있으나 본업 실적은 전방 수요 증가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굴착기 내수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동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지난달 중국 내수 굴착기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 증가했습니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건설기계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0%와 130% 이상 증가를 해서 시장 대비해서 크게 아웃퍼폼했는데요. 지난해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증가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15.7%, HD 현대 건설기계는 30.5% 증가했고요. 중국 로컬 업체인 싸니는 13.6%, 캐터필라는 3.6%의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중국 굴착기 월평균 가동 시간은 86.7시간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신규 판매 증가를 위해서는 기존 장비의 가동률 상승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중국 굴착기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8월 달 이후에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는 가동 시간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